자, 이번에 볼 녀석은 수필갈래에 속하는 4번 작품, 상기죠. 자, 4번 상기 지원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단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사랑 같은 경우에는 서정갈래, 즉 시의 특징을 배운 거잖아요, 그렇지? 원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사갈래인 소설 돌다리를 보는 거고, 극갈래인 성단 기계란 작품을 보고 수필갈래로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야겠죠. 자, 일단은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의 정의가 뭐니? 수필은 작가의 뭐를? 체험이나 경험을 쓴 글로 자연스럽게 무슨 성을 띈다? 교훈성을 띈다. 꼭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교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주변에서 겪었던 일상적 소재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으로 글 쓰는 것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단 수필은 기본적으로 특성이 일상적 소재라는 특징이 먼저 나와야 돼. 혹은 이걸 다른 말로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신변잡기적이라고 하지. 이제 소재는 일상적인 것을 사용한다. 물론 선생님 그럼 일상적이지 않은 소재를 쓰면 그건 수필이 아닌가? 그건 아니죠. 일상적이지 않은 소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철학적인 논제 그리고 어떤 사회 전체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수필이라고 하는 갈래로 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수필은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즉 수필은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수필인데 소설처럼 써도 되나요? 쓰세요. 수필인데 시처럼 써도 되나요? 쓰세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지, 일기처럼 써도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쓰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 마지막,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해서 작가의 이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수필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럼 이때 작가의 개성, 일종의 파란펜 들어서 중요한 말이야. 작가의 개성을 수필에서 확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1번, 표현상 특징을 통해서 작가의 개성을 드러냈지.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필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읽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릴 수 있고요. 이해됐지? 그런데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 아까 수필에는 일상적 소재가 등장한다고 했었지. 근데 그 소재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도 결론적으로는 그 작품의 작가의 개성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자주 예로 드는 게 있는데 이 슬리퍼, 오케이? 자, 슬리퍼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편하고 너무 좋은 소재야. 나 슬리퍼 없었으면 이 발에서 땀 냄새 어떻게 했을 거야? 그 발꼬락내라고 하지. 나는 슬리퍼 덕분에 수업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즐거워. 됐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필을 썼다고 쳐보자.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발가락을 드러내야 되느냐? 무례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슬리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것도 글이 될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 소재에 대해서 이 작품의 글쓴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바로 수필갈래의 핵심이야.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수능 문제까지 계속 이어진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수필 문제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 우리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그러면 이걸 물어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작품의 제목이 상기예요. 그죠? 참고로 이 녀석은 수필 중에서 조선시대에 쓰여진 고전 수필인데요. 고전 수필이라고 현대 수필이랑 뭐가 다르겠어? 기본적으로 이 패턴은 똑같이 가져갑니다. 이해되셨죠? 가져가는데 제목이 상기인데 상은 뭐예요? 코끼리에 관련된 기록, 이야기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코끼리라는 소재가 등장할 거라고. 그리고 그 코끼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는 건지 우리가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라는 것이 된다는 거지. 되셨지? 그런데 하나 더 참고, 이 작품의 글쓴이가 누구예요? 박지원이죠. 여러분들 박지원 하면 허생전, 양반전, 호질과 같은 작품 때문에 너무 처음 보는 사람은 절대 아닐 거라고 봐. 그치?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무슨 사상가? 실학 사상가예요. 실학이 뭐예요? 유용하죠. 뭐 하는 거 다시 한 번만. 못 들었어. 유용한. 유용한 거 좋다.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에 반대말이냐면 유학 반대하는 건 아니야. 유학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유학하는 사람들이 향상하는 게 뭐인 거야? 탁상 공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야. 맨날 공장님께서는 효를 실천해야 된다고 하셨어.
임금에 대한 충행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그냥 맨날 입에서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 아니 먹고 살 수 있어야지 효도도 충고도 생기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네 못났네 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답답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실학사상은 실사고시나 또 이용 후생의 정신에 따라 다 무슨 뜻이에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이어야 된다. 이용 후생도 뭐예요? 실제로 그것을 이롭게 하여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되셨지? 그래서 이런 사상에 집각하여 양반들의 어떤 관념적 학문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하는 글을 만드셨거든. 오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념적 학문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얘기를 만드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알잖아요. 허생 무슨 일 합니까? 양반인데 보능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어오잖아. 양반은 어때? 양반이라는 걸 샀더니 천하의 쓰레기였지. 오케이? 호질 어때요? 호랑이의 고지죠. 양반 행세하는 나쁜 새끼였지. 그래서 주인공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양반들의 허상을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쓰셨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알겠지? 그럼 이 실학사상에 관련된 이 박지원의 생각이 3기라는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작품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이 고전 수필에는 원래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 그 자습서의 197페이지를 보면 뭐 설, 뭐 기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설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는 녀석들일 거야. 뭐 참화설, 이옥설, 슬견설 이런 거 여러분 중학교 때 봤을 걸. 그치? 설이라고 하는 건 경험 플러스 깨달음의 2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한문 수필을 말하죠. 우리가 보는 기라고 하는 건 뭐뭐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작가가 체험했던 어떤 사건이 앞으로서 나와.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뒷부분에서 서술해주는 방식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실제로 작품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지문이 꼴랑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자 얘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많이 하면서 이제 지문이 시작되고 있네요. 지문 갈게요. 참고로 얘는 또 당연히 뭐예요? 고전소설입니다. 그쵸? 그럼 당연히 또 뭐가 중요한 거야? 어휘는 너무 당연하게 중요하게 깔고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나? 어휘는 당연히 중요하다. 알겠지?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내가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면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선무문은 뭐래요? 특정한 지방의 이름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가서 코끼리를 보면 된대요. 그럼 얘들아 정리.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게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야? 코끼리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작품의 주제가 코끼리물 그리고 코끼리의 성질을 열거의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어. 됐지? 열거 중요하지?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작가의 개성은 표현 특징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지? 내가 연경에서 본 코끼리는 연경이 베이징입니다. 오케이? 연은 연나라의 수도라서 연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연경에서 본 코끼리는 16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이 발로 묶여있어서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어. 그런데 지금 열하의 행궁서 쪽에서 여러분들 참고로 그 열하일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벽지원에 져서 그래서 열하에 간 겁니다. 행궁서 쪽에서 토끼리 2마리를 봤는데 온몸이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무슨 법? 지규법. 지규법이고 그리고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지. 지규 비유적 표현. 오케이? 이런 걸 통해서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으로 굉장하다고 말했죠. 코끼리는 굉장해. 충격이었을 거야.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미지의 생물 외계를 보면 처음에 뭐냐면 어떤 모양이 됐든 충격일 거란 말이야.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얘들아 정리해보자. 지금 코끼리의 어떤 특성을 열거의 방식으로 표현했고 특히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코끼리에 대한 인상을 이 표현법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코끼리의 특성을 열거하였고 코끼리에 대한 인상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다. 됐지? 이게 그럼 벌써 문제 하나 나오는 거잖아. 자, 아무튼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코끼리 놀러 왔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별 얘기 없죠, 그죠? 계속 갑니다.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었어. 무수히 많기도 했고 집처럼 큰 크기도 해서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는데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거든. 지금 10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보았던 모습이랑 비슷한 거네. 그럼 뭐예요? 지금 과거를 회상해본 거야, 그치? 자신이 과거에 어떤 형상을 보았는데 현재도 형상을 보고 있어.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봤던 거야? 멀리서 봤던 거고 지금 이 녀석은 10발짝이라고 했지? 가까이서 보고 있는 거지?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것이므로 멀리서 봤던 대상과 가까이 있는 대상을 지금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비교의 방식 나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 내가 이런 거 옛날에 봤던 것 같아.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 나귀의 꼬리 각각 떠올려봐요. 낙타의 무릎,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어. 코끼리 울음소리 알죠? 귀는 구름을 들이운 듯하고 눈은 투순달 같고 어금니는 두 아름. 한 아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묶어서 사람이 한 번에 묶어 안을 수 있는 한 아름이라고 하지. 두 아름이래요. 키는 한 장. 보통 한 장이라고 하면 3m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m 넘게 키가 컸었고요.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자벌레 알죠? 자벌레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처럼 똑바른데 이렇게 굽혔다가 이렇게 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굽혔다 폈다 하면서 군뱅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하는데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겨가지고는 거기에 쪽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은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코끼리의 모습을 얘는 요렇게 생겼고 요걸 닮았고 요런 방식으로 움직여 라고 뭐 한 거야? 묘사한 거지. 계속 지금 뭐가 멀어지고 있어? 표현상 특징이 쭉쭉 이어지고 있다 했지? 체크 잘해놔. 이번엔 묘사했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끼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됐고요. 다음 부터 넘어가 볼게. 어떤 사람은 코를 주둥이로 생각해서, 자, 내가 코끼리를 처음 본 존재라고 생각해보자.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는 모습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불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코끼리 코가 어디 있을까 다시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가 5개라고 하고 코도 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처럼 생겼다고 하지만 이것은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됐죠? 자, 사람들은 코끼리의 모습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인 거에서 저렇게 생겼으니까 코가 아닐 거야. 저렇게 생겨야만 눈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줄 쳐져 있지. 이 장면 중요한 장면이야. 여기서부터가 지금 진짜라고 싶은 얘기지. 별표. 기억으로 밑줄 쳐져 있어? 엉뚱한 오해는 왜 생기는 거라고? 몸뚱이에서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라고 돼 있지. 아니 얘가 모습이 100가지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면만 보고 이 녀석은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전체가 아닌 뭐만 보고 있는 거야? 일부만 보고 있는 거지. 즉 성급한 일반화의 요로라는 말 있죠? 잘 체크해놓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무슨 뜻이라고요? 일부분만 보고는 전체를 착각하는 오류의 방식. 그럼 참고로 이게 왜 파란펜일까? 요거 자체가 박지원의 주장인 거잖아.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까? 요거에 밑줄 쳐놓고요. 요거랑 유사한 오류를 찾아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문제를 풀려면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그죠? 성급한 일반화 오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대체로 코끼리의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눈에서 나오는 거지. 자, 보자. 사람들은 눈이 옆으로 쭉 찢어져 있는 걸 보고는 뭐하다고 생각한다고? 간사함. 우리가 표독한 사람들 보면 얼굴 표정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리잖아. 오케이? 근데 오히려 글쓴이, 작가는 똑같이 눈이 찢어져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부터 호랑이란다. 코끼리가 뭐가 나온다고? 어진 성품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대비됐잖아. 근데 그 대비가 어때?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아, 눈이 찢어져 있으면 다 간사한 녀석들이지. 뭐예요? 통념.
그러면 이건 뭐야? 그 통념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죠? 이 작품을 끌어가는 중심축 중에 하나예요.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 생각을 먼저 제시해. 그런데 그게 아니란다 얘들아 라고 말하는 식으로 반박하는 방식을 통해서 통념에 대한 반박의 방식으로 작품이 전개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체크. 자, 계속 가봅니다. 강희 황제 때였다. 지금 이건 뭐야?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례를 통해서 또 설명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해됐지? 가자. 강희 황제라고 하는 중국의 황제 때였어. 남해자라는 곳에 베이징 저쪽 남쪽에 사나운 호랑이 2마리가 있었는데요. 키운 지 오래됐지만 길들이기가 어렵게 되자 황제가 화를 내면서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됐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2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상상 초월하는 힘이에요, 그죠? 그냥 체급이 다르잖아요, 체급이.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고,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찔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야. 됐지?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자, 지금 뭘 한 거야 지금? 코끼리의 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화였지? 일화가 제시됐어. 체크. 그럼 이 일화는 왜 말하는 건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털억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아.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그걸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어? 라고 말했지. 지금 또 나오지. 자, 이제부터 이렇게 쓸게요. 자, 통념입니다. 통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통념이라고 불러. 첫 번째 통념 뭐였었지? 모든 것은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오케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늘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이 근본은 하늘이다. 즉 하늘의 이치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겠지. 그런데 야,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름을 지어. 생각해봐. 내가 신이야. 그런데 내가 이 801호 공간 창조주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대충 이렇게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둘을 만들고 인간의 준하는 존재 둘을 만들고 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만들면서 시계 요거는 사라고 하자. 요 끝에 사의 오른쪽 끝부분은 사 오른기퉁이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면서 만들었을 거냐는 거야. 아니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 그쵸? 너는 태어날 때 22세 때는 30만 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도록 하고 23세는 31만 3,200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툭 나오는 거지. 봐봐. 형체로 말하면 천이고 성정으로 말하면 건이고. 여러분들 그 건공감이라 할 때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건이고 주재하는 것으로. 주재는 무슨 뜻이야? 중심이 되는 것은 상재고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이니. 됐죠? 지금 이거 뭐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운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무슨 뜻이라고? 어떤 형체를 가진 존재라고 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거, 스카이. 그걸 말하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잖아. 세상에 어떤 창조한 존재들. 또 그 앞에 빼먹었구나. 형체도 천이고 성정으로 말하자면 건구감일 때 그거. 또 주재. 얘들아, 주재한다는 건 뭐야? 뭔가 여러분들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뭔가 리드하는 느낌으로서는 상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잖아. 이런 게 다 제각각인데 또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로 삼아서 여러분들 이기 이론론, 이기 이론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이는 뭐랄까 어떤 관념의 세계, 정신의 세계, 기는 몸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이와 기를 각각 화로나 풀무로 삼아서 만물을 두로 화로랑 뭐하고 풀무는 뭐하는 거. 어떤 대장간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불로 녹여가지고 풀무로 바람을 품어서 만들어냈잖아, 그렇지? 이렇게 도구로 삼아서 만물을 표현하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됐지? 그럼 봐봐. 하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 그런데 이 하늘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조물주의 역할을 하지. 세상의 만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잖아. 이거잖아.
어떨 때는 이렇게 부르고 저럴 땐 저럴 때 부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존재야. 됐지? 그런데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이라고 보고 그가 망치나 끌, 도끼나 칼 같은 것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통념이지. 조물주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자면 조물주는 쉬지 않고 일하는 장인 같은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일까? 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지금.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며. 그럼 생각해봐. 저기 있는 저기 잉크 한 방울까지 다 창조를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보통 바쁜 사람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생명은 피어나고 있고 어떤 생명은 사라지고 있는데 매 초마다. 그치? 오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까닭에 주역이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흑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됐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은 상태와 같다고 말하는 거야. 됐어? 자, 계속. 나는 알지 못하겠어. 캄캄하고 흑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오케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작가인 나 자신은 하늘이 과연 모든 것을 치밀하게 만들어냈다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싶다는 거지. 하늘은 그런 존재가 아닐 것 같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하는 것들이 막 뒤섞이는 거잖아. 마찬가지라고. 이해됐어? 무릇 맷돌이 작용이라는 것은 도는 것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 이건 뭐예요? 하늘이 뭘 만들 때 특정한 의도를 품고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치밀하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지금 이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되게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야. 자,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오케이? 하나님이 있을 때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다 계획해서 만들진 않을 거라는 거야. 지구라는 행성에는 우라늄을 3200g 정도만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로. 대충 맷돌 갈듯이 빙글빙글 갈다 보면 우리 그 맷돌의 알갱이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조밀하고 어떤 거는 안 갈려서 나와버리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것이 어둠 속에 존재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지. 근데 햇빛이 비치면서 밝아지면서 그것의 정체가 드러나는 법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뿌리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 코끼리가 저 뿔의 모습. 코끼리한테 상아이다, 상아. 그 상아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야. 자, 지금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 코끼리가 어금니가 이렇게 있는 걸 봤잖아, 그치? 어금니 이거요. 오케이? 그럼 어금니 아래 턱에서 이렇게 이빨이 슉 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잠깐만, 아래 턱이 이렇게 있으면 위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없잖아. 아이씨,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군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봅니다. 감히 묻는다. 자, 이거는 어쨌든 통념과직은 자신의 뭘 말한 거야? 주장을 보여준 거야. 그리고 그 주장을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답을 걸어놓고 시작할게. 문답법의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킬 거야. 지금부터 답을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가자. 묻습니다. 이빨은 누가 줬어? 사람들은 대답할 거야. 하늘이 주었겠지. 다시 물어봐. 하늘이 뭐 때문에 이빨을 줬겠니?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 쉽게 하려고. 이빨은 쉽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지. 아니, 그게 바로 이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빨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윗니와 아랫니가 저작작용을 해서 씹어가지고 넘기는 게 사람들의 어떤 섭식 방법이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어요.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구부려서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화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케이? 하나님이 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통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그래도 혹 닿지 않을까 염려해서 부리도 길게 만드는 것이고요. 만일 달개 다리를 학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뜰에서 벌써 굶어 죽었을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사람들의 대답은 모든 말은 중복이니까 만물은 하늘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따라오셨나요?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늘의 이치를 따라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닭은 왜 날지 못하나요? 잠깐만, 이건 좀 적절한 예문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예문 생각해보자. 오케이? 왜 새들은 불이라는 걸 가지게 됐나요? 손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단단한 걸 찝기 위해서. 오케이? 새들은 왜 창자가 짧나요? 소화시키기 빠르기 위해서. 빠르게 먹고 빠르게 소화시켜서 가볍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원인들 있잖아. 근데 그 모든 원인들을 누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됐지? 근데 나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거야. 야, 니들이 말하는 이치라는 건 소나 말, 닭과 같은 그냥 짐승에게나 해당하는 거지.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래, 니들이 말이 맞다고 치자. 사람들이 어떤 존재에 이빨이 존재하는 것은 씻기 위함인데, 됐지? 근데 참고로 얘들아, 코끼리의 상아는 씻기 위한 용도가 절대 1도 아니야, 그지? 네. 이치 안 맞잖아. 그러면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주고 땅으로 고기를 숙이며 어금니가 먼저 닿게 만들어졌지. 이런 모습은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한 거야? 반박한 거야. 그럼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하겠지? 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야, 그럼 나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긴 어금니를 주고 코를 다시 또 그걸 길게 만들 거면 차라리 어금니를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치이라고 다 계획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분위기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우기지 못한다는 거죠. 뭐야? 사람들의 주장을 작가가 반박하고 있는 과정인 거야. 됐죠? 계속해서 지금 작품의 구조가 어떤지 보이시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 작가의 반박.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주장, 작가의 반박. 문답하면서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주장, 작가의 반박. 다들 굴복해버리는 거야. 자,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나 말, 닭개와 같은 뭐예요? 우리가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에만 미칠 뿐 용이나 봉화, 거북이,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질 못해요. 그죠? 지금 이건 뭐예요? 하늘의 이치가, 자 정리, 참고로 이 마지막 결말 장면이에요.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야? 하늘의 이치가 작용하는 예. 근데 그건 뭐예요? 너희들 말하는 이치.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이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소나 말, 닭과 개 같은 것에는 사람 하늘의 이치가 작동한다고 설명한 거지. 그치? 자, 하늘의 이치, 사물의 이치. 즉 이거는 거기 지금 표시가 나와 있겠지만 일상적 사물은 그럴 수 있다 치는 거지. 우리가 자주 접해봐서 인식을 잘 알고 있는 것들. 오케이? 그것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용이나 봉화, 거북이, 기린은 우리가 보고 싶은데 용 한 마리 보러 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존재들. 오케이?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대상은 함부로 사물의 이치가 작용한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지. 너희들은 하늘의 이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만물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하늘의 이치라는 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거는 너희들이 만든 말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해. 코끼리가 봄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잖아. 됐어? 오케이? 지금 코끼리는 그 코를 가지고 호랑이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야. 됐어? 오케이? 그러면 쥐가 곰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말한다면 그건 조금 전에 말한 미치가 아니잖아. 맞지? 지금 이 작품은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사고를 너무 틀에 박히게 하지 말자. 그 말하고 싶은 얘기였네. 코끼리는 소재에 불과했고, 오케이?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말자.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
그렇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끼리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사물의 이치가 이렇쿵 저렇쿵 하고 있단 말이야. 말이 안 통하는데도, 말이 안 되는데도.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 10,000배나 더한 것이매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그 무언가가 또 있을 텐데 그걸 무조건 하늘의 이치라고 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왜 사람들은 외계인을 생각하면서 팔과 다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팔과 다리가 없으면 인간적이지 않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인식이잖아. 근데 외계인을 딱 만났는데 뇌만 둥둥 떠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님? 그런 거잖아. 근데 우리의 틀에 맞춰서 모든 존재는 다 팔과 다리를 가지는 법이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뭐하자? 벗어나자. 그만하고 싶은 작품이라고 하는 주제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떤 소재를 가져온 거야? 코끼리에 대한 사람들의 코끼리는 뭐지? 코끼리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을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지. 작품 주제 이해되셨나요?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더하잖아.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탐구해보려는, 궁리하고 탐구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참고로 여기서 이 주역 8개 이런 것들이 뭐랄까, 이거는 참고로 알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넘어갑시다. 이거는 굳이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뭐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까지 해서 작품의 주제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 잡히셨나요? 오케이. 자, 좀 딴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단어 알지? 상상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상상이 원래 앞에 상자가 코끼리 상자예요. 진짜 놀랍게도요. 코끼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게 바로 상상입니다. 설명하는 거지. 코끼리는 다리가 4개 있어. 코가 굉장히 길어. 귀가 엄청 펄럭거릴 정도로 크단다. 근데 눈은 또 조그매. 덩치는 몇 톤에 육박할 만큼 거대해. 다리는 마치 기둥같이 굵고 원통 모양이야. 우리가 그런 말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코끼리가 알잖아. 근데 아니까 더막 떠오르지만 만약에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설명을 하면 별의별 희한한 괴물들이 다 나올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가 아무리 그 대상을 알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더라도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코끼리는 그냥 이상한 상상에 불과할 거야. 그래서 코끼리의 모습을 그려보는 걸 상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오케이? 아무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코끼리라고 하는 소재를 통하여 코끼리의 코나 코끼리의 어금니가 자연의 이치, 하늘의 이치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현재 너무 틀에 박힌 사고에 갇혀있다,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라는 걸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자, 앞으로 돌아오세요. 197페이지. 자, 제재개괄 한번 보고 뒤에 학습 활동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제재개괄 볼게요. 갈래는 기, 제재는 코끼리를 본 경험. 이게 제재가 무슨 뜻이라고요? 작품 전체의 중심 소재를 제재라고 부르죠. 자, 특징 볼게요. 1번,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밑줄 시작.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한다. 밑줄. 통념을 깬다, 통념을 반박한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통념이 뭔데? 모든 사물에는 하늘의 이치가 담겨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사물 하늘의 이치는 그냥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지. 2번,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개성적이라고 표현했다. 좀 어디선가 개성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서 욕 쓴 게 보이나요? 그렇죠? 이 작품의 개성은 어디 있다고요? 묘사, 비유, 그 다음에 통념에 대한 반박의 구조, 이런 것을 통해서 등장한다, 나타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답법을 사용해서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어. 여기 부분이었지? 기억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짜임 볼게요. 한 번만 더 정리하자. 맨 처음 이 작품이 시작할 때는 움직이는 코끼리를 봤을 때 처음에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치? 처음에 코끼리를 실물로 봤던 거는 코끼리 다리가 묶여 있었잖아. 잘 몰랐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경이로웠지. 그래서 승에서는 외양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과거에 봤던 코끼리의 모습과 이것이 똑같은 걸 이제 떠올리고 있었지, 그지? 핵심 이야기는 어디부터였어? 전부터였습니다, 그쵸? 핵심 이야기는 전부터 하늘의 이치에 대한 통념과 하늘의 이치에 관한 통념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그 입증이 핵심이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고정된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뭐하다? 위험하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됐죠? 자, 선생님 목이 갑자기 뭐 가라앉네. 다이아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줘. 해지 한 번만 읽어줄래? 이 작품은 코끼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만물의 변화를 열린 시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조사하고 있다. 자, 밑줄 한 번만 쳐주자. 만물의 변화를 열린 시각으로 인식하다. 이거 하나 더 칠 거야, 이따가. 계속 읽어줘. 작가는 여러 행동에서 코끼리를 보고 충격과 경이로움을 느낀 후 이 경험을 통해 세상에서 코끼리와 같이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므로 자, 밑줄 시작. 고정된 관점에서 대상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성찰을 얻고 있는 이 작품의 마무리였지. 되셨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뒤에 있는 학습 활동 풀면서 마무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번부터 작가의 경험과 정서를 파악해보자. 이 작품의 경험은 뭔데? 열하행궁 서쪽에서 코끼리를 보았어요. 처음에는 충격과 공포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충격을 받았죠. 경이로웠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람들의 이치를 말하기에 참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썼겠지. 자, 2번 가와 나에 드러나는 작가의 정서를 파악해보지. 가에서는 굉장하다고 말했으니까 뭐예요? 경이로운 거고, 나에서는 기이함을 느낀 거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느낌이었으니까. 넘어가자. 2번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찰한 건 뭔데요? 자, 오른쪽에 표를 까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인처럼 모든 만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깜깜한 흙빛 속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결과가 튀어나오는 게, 즉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어떤 존재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만물의 창조 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두 번째, 사람들은 이빨을 준 이유는 사물을 씹으려고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때의 이빨은 방해되는 것이니까 이치는 코끼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모든 만물의 이치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죠. 되셨나요? 꼭 이빨이 씹는 데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꼬리뼈라는 게 있죠.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 꼬리뼈 다치면 아주 그냥 죽어나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근데 꼬리뼈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해? 없잖아. 참고로 우리는 그걸 뭐 진화의 흔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꼬리뼈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필요 없는 뼈예요. 이 뼈 없어도 사람의 몸이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존재한다는 거. 그렇지? 선생님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혹시 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거 움직였죠? 오케이. 그러니까 저런 귀 근육이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사람도 원래는 다 근육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 참고로 원숭이나 이런 존재들이 다 움직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와중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지 않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신기한 거지, 그지? 이 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이론으로, 그렇지? 따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됐죠? 네. 자, 어금니가 있다고 무조건 씹는 것은 아니야. 귀가 있다고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은 다른 거지. 2번 보기를 참고해서 작가가 성찰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 의의를 파악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자, 박수미리는 씨라고 하는 분이 글 쓰는 분인데, 제가 오늘 이번 선생님이 한 번만 여기서 도와줘. 보기 한 번만 읽어줄까? 2번이요. 2번의 보기. 글의 제목이 바로 2번. 네. 박지원의 상기가 2-2번이에요. 야, 이 학습활동 넘어온 지가 언젠데 거기 보고 있어. 204페이지 바로 2번. 박지원의 상기가 창작되었던 당대의 사회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인간 행동 양식과 자연현상 하나하나를 모두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켰다.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로부터 비롯된 이의 작용 아래 움직인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예외적인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 글을 읽으니까 좀 정리가 되시나요? 밑줄 한 번만 더 칩시다.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로부터 비롯된 이의 작용 아래 움직인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이기 1원론, 이기 2원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통합론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박지원이 보기에는 그 사상이 답답하다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세상에 고정된 진실이라는 게 어딨어? 사람은 항상 사람을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성찰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절대화, 밑줄자 절대화라는 단어. 하나 더, 획일적 사고방식 하나 더. 이 단어 두 개 뭐 해야 될까요? 외워주세요. 나중에 서술형 문제 쓸 때 필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알겠죠? 박지원이 이 글을 통해서 반박하고 싶었던 대상의 정체는 뭐냐고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 획일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 거야. 그래서 의의는 자 밑줄 시작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 밑줄 당대의 주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물을 보는 세상을 보는 이치를 보여주는 글이었다는 거 이게 됐지? 그런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3번 표현 방식 파악하기 문제 나왔네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표현 방식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소의 몸뚱이,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 이런 식으로 뭐 했어? 열거한 다음에 그 대상을 비유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끼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키워드 잡아놓자. 다시 한번 비유법을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묘사했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놓자. 알겠죠? 비유, 감각적 묘사. 자, 그리고 2번은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 감이 잡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여기는 것이라서 잘못된 거야. 뭐예요? 밑에 이거 밑줄 쫙 쳐놔봐. 상대에게 묻고 상대의 답변에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무슨 법? 문답식으로. 요 단어가 핵심인 거 보이지? 선생님이 아까 답을 먼저 정해놓고 간다고 했더니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문답의 방식으로 글을 설명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다. 되셨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예시답도 한 번만 더. 이번엔 희추가 좀 도와줄까? 예시답 밑줄 쭉쭉 읽어주세요. 선생님 밑줄 칠 때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잠깐 스톱.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작품의 기와 승 부분에 대한 얘기일 거야, 그렇지? 다시 한번 코끼리가 놀라웠다는 이야기를 또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연계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 자 다음 단락, 다음 문장. 그리고 오직 하늘의 이치만을 중시하여 모든 것에 이치를 적용한 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획일적인 척도로 해당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기울임으로써 그를 예상한 이치는 더욱더 그들을 지배하고 고맙습니다. 개성적,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럼 작가의 개성은 뭔데? 사물에 대한 사물의 이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획일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져온 것. 이 작품의 개성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네. 자, 지금 선생님이랑 상기라는 작품은 다 읽어봤습니다. 학습활동 같이 풀어봤고요. 어쨌든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들을 몇 가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표현상 특징, 몇 가지 요소 잡았었죠. 비유나 문답법 같은 것들. 그리고 소재에 대한 태도. 소재는 호랑 코끼리였지만 단순히 코끼리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런 얘기를 하는 작품이 아니었다고. 코끼리는 수단에 불과해. 궁극적으로 이 작품의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 획일적 사고방식에 물들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 이렇게 염두를 두시면 자 상기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저 뒤쪽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실제로 글 써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뒤에 한쪽 정정리 당연히 또 적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뒤쪽에 있는 문제들도 당연히 풀어오셔야 될 거고요. 되셨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상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자 그럼 희준은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 앞쪽은 아니지. 아직 모르는 거임? 네, 사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살펴들어 가시고요. 나머지 3명은 나머지 단어도 이어가 봅시다.